네, 소장님들 반갑습니다. 한여름에 좀 날씨가 너무 덥네요. 비서철이기도 하고요. 밖에 나가니까 몸이 완전 끓습니다. 끓어. 임장을 저희가 좀 많이 가야 되는데 저희가 가야 되는 곳들도 많은데 너무 더워서 지금 저희도 조금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 나가면 그냥 땀이 줄줄 하니까요. 어쨌든 뭐 무더운 여름 좀 안전하게 잘 보내시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또 가을에 모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줌 화상 강의도 좀 자주 해야 되는데 저희도 이제 밖에 한번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처져요. 몸이 처져서 이 강의로 좀 당분간은 그렇게 대처를 하고 조금 선선해지면 줌 화상 강의도 1, 2주에 한 번씩 하고 오프라인 모임도 좀 그렇게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유치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치권은 저희가 오프라인 강의에서도 한 번씩 언급드리고 했었는데요. 실제 유치권이 있는 물건인데 경매로 진행된 물건요. 자, 이런 물건들 중에 상당수가 좀 허위거나 과장이 좀 돼 있다. 요즘은 이제 허위보다는 실제 공사 대금 채권이 조금 있는데 과장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리고 실제 유치 점유를 안 하고 있거나 결련성이 결여돼 가지고 한마디로 공사 대금 채권이 아닌 거죠. 아니면 부풀렸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유치권이 인정 안 되는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유치권으로 신고가 돼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입찰을 못 하기도 하고요. 많은 분들이 입찰 못 하니까 어떻게 돼요? 수익률이 극대화되는 물건들이 나온다.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우리 그 소장님들에게 한 번씩 언급드렸을 거예요. 잠깐 언급드렸던 물건인데 제 지인분들한테 들어가라 그랬어요. 왜냐면 실수요로 실제 쓰고자 하는 요게 이제 신축급 빌라거든요. 요거를 실제 낙찰을 받아서 살고 싶어하는 지인이 있었는데 저희는 그냥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왜? 인정이 안 되니까 유치권이. 자, 이게 이 물건이 이제 입찰 들어갈 때 먼저 이제 3개, 4개 물건이 이제 나와가지고 낙찰받은 두세 명이 있었나 봐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한 사람 미납하기도 하고 또 한 사람 회유를 이렇게 당하기도 하고 이제 낙찰이 되고 나서 유치권자를 만났나 봐요. 그죠? 그러다 보면 실제 상대방이 진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서 내가 이런 금액이 받을 게 있다 하면서 고소를 하셨겠죠. 이제 그러면 이거 진짜 공사대금 채권인데 이거 잘못 들어갔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미납을 하게 되는 거죠. 유치 점유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실제 공사대금 채권에 해당 금액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유치 점유를 하고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서 신고를 많이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못 들어오게 해서 본인이 싸게 취득을 하든지 다른 사람 돈을 모아가지고 이런 계획인 경우도 많거든요 실제. 그래서 그런 경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일단은 많이 떨어지고 나면 많이 떨어놓고 나서 이제 고민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분이 이제 낙찰이 되면 유치 점유를 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합의금 쪽으로 이렇게 좀 받아내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뭐 공사대금 채권이 진짜 있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저희 경험상 있긴 한데 대부분이 과장이더라. 아니면 결련성이 없거나 유치 점유가 안 돼서 유치권 자체가 성립 안 되더라.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소장님들도 유치권 때문에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은 저희랑 같이 한번 좀 보시죠. 보면 실제 유치 점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이제 물건이 하자 없는 물건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결련성 좀 살펴보면 알거든요. 공사대금 채권이라는 게 금액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는. 보통은 계약, 선 단계에서 돈을 받고요. 그 다음에 중도금, 잔금 이런 형태로 받기 때문에 전체 공사 대금만큼의 비용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유치금액으로 해서 신고를 한다는 건 사실상 과장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물건 저희가 실제 2건의 물건을 낙찰을 받았어요. 저희 지인이.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유치권에 대해서 좀 이걸 해결해 달라 의뢰를 실제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이전부터 검토를 했었던 물건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물건은 유치 점유 부분이 인정이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과감하게 들어가도 된다라고 얘기했던 물건입니다. 그래서 제 지인이 이제 두 사람이 낙찰을 받고 잔금까지 내버리고 나니까 그 다음 회차부터 그 다음 회차에는 전부 줄줄이 이게 15개 했던가요? 그렇게 안 들어왔었는데 제 지인이 이제 낙찰을 받고 긴 시간 그렇게 있으니까 다른 분들도 이거 입찰해도 되나 보다. 그리고 좀 더 검토를 해봤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줄줄이 이제 들어와서 낙찰을 전부 받아갔던 그런 사례입니다. 보면 1억 7,500인데 5천 거의 뭐 3분의 1 가격으로 거의 뭐 낙찰을 이렇게 받았어요. 전부 다. 자, 그러면 이 물건이 유치권이 성립 안 되는지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열어볼게요. 자, 보면 물건이 쭉 여기 1번부터 해가지고 10번, 11번, 12, 15번까지 총 15개의 빌라입니다. 한 개 동의 빌라인데 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자, 보면 자, 윤땡땡으로부터 공사대금 채권 7억 3천 유치권 신고가 제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성립 여부는 불분명하다. 그리고 채권자죠.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유치권 배제 및 배제 사실 공고 신청서가 제출됐다. 자, 이 내용만 보면 나는 유치권이 있다라고 법원에 신고를 한 것이고 그 신고한 내역을 보고 채권자가 신고를 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쪼려서 입찰을 못 하니까 채권 회수가 안 될 거 아닙니까?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게 지금 뭐냐면 새마을금고에서 채권을 가져온 부실 채권을 담당하는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캠코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온비드 공매 캠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어쨌든 이 전체 15개 동에 보면 채권 재고액이 17억 5천인데 16억 6천 원금이자 쌓여가지고 그렇게 됐다. 자,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물건이 유치권이 성립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유치권의 성립 요건은 뭐죠? 자, 설명 좀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유치점유. 자, 제가 말씀드리는 이 요건 중에 한 가지만 요건을 부합하지 않더라도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요건 부합하지 않더라도 유치권 성립이 안 돼요. 이 중에 한 가지만 있어도 유치권 성립되는 게 아니라 한 서너 가지 되는데 이 중에서 한 가지만 결여돼도 유치권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유치권의 성립 요건 중에 안 되는 녀석 하나만 찾아내면 돼. 자, 첫 번째는 유치점유. 유치점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제가 휴대폰을 갖고 있어요. 휴대폰을. 이게 지금 내가 휴대폰은 받았는데 돈을 안 줬어. 돈을 안 줬는데 일단 내 손에 있다라고 칩시다. 내가 쓸 수 있는 상태야. 그럼 이게 유치권이 인정이 됩니까? 인정이 안 되지. 무슨 얘기냐면 유치점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줄 돈이 있어. 내가 휴대폰을 갖고 있는 내가 줄 돈이 있는 거예요. 저 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휴대폰을 만든 사람이겠죠. 예를 들어서 자, 저 휴대폰을 만든 사람이 저한테 먼저 휴대폰을 건네줬습니다. 근데 내가 돈을 줘야 되는데 안 줬어. 그리고 내가 그냥 쌩까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휴대폰은 어떻게 내가 갖고 있어. 내가. 그러면 상대방이 돈을 못 받기는 했지만 저한테 어떤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나요? 돈을 안 낸 걸 가지고 야, 돈 줘 해가지고 법원에 민사소송을 할 수는 있겠죠. 그래가지고 내가 나중에 돈을 내야 된다라고 하면 내가 그때 돈을 주면 돼. 그 외에는 본인이 저한테 휴대폰을 준 저 생산자가 저한테는 휴대폰을 주긴 했지만 저는 돈을 안 줬잖아요. 그럼에도 상대방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해되세요? 근데 이제 이 유치점유라는 개념이 뭐냐면 제가 휴대폰을 가지고 왔어. 받아왔는데 돈을 안 줬어. 근데 휴대폰이 자기 손에 있어. 이해되세요? 그럼 제가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실제 돈을 줬다라고 합니다. 근데 자기는 돈을 못 받았대요. 예를 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 휴대폰이 내가 갖고 있으면 상대방이 돈을 못 받은 걸 증빙하고 소송에서 승소할 때까지 제가 쓰는 거예요. 그죠? 이러면 유치점유에 대한 개념이 어떤 것도 성립을 안 하죠. 왜? 내가 그냥 쓰고 있으니까 일단. 누구 손에 있어요? 내 손에. 자, 근데 나는 돈을 줬지만 상대방은 돈을 안 받았대. 예를 하나 들까요? 내가 킥으로 주기로 했어. 킥으로 주기로 했는데 난 킥을 보냈어. 근데 상대방은 안 받았대. 근데 이 상황에서 제가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본인한테 잠깐 맡겨놓은 거야. 자기가 잠깐 갖고 있어. 그러면서 상대방은 어떻게 해요? 나 돈 안 받았어. 니는 줬다지만 나는 못 받았다고. 킥으로 못 받았다고. 이 휴대폰 만든 사람이. 근데 이 휴대폰을 그 만든 사람이 잠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쓰질 못하죠. 그죠? 이게 유치점유입니다. 이해되세요? 근데 우리는 이 휴대폰을 내가 가질 수 있는 여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유치권이 인정되니 안 되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유치점유의 요건은 뭐라고요? 이 유치점유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유치점유가 동산인 경우에는 내가 가지고 있고 혹은 상대방이 가지고 있고 이렇게 유치점유를 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부동산은 땅이고 건물이잖아요. 고정돼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있을 수 없으니까 상대방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돈을 받을 사람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요. 근데 저는 돈을 줬다고 생각하는 저는 어떻게 해요? 상대방이 들어가서 야, 오지마, 나 돈 못 받았어 이러고 있으니까 제가 사용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휴대폰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근데 만약에 이 휴대폰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본인이 유치권이 있네 없네 우기고 있는데 소위 말해서 돈 못 받았네 이러고 있는데 휴대폰을 내가 가지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쓰지. 상대방이 돈 못 받은 걸 판결받아 올 때까지. 그죠? 자, 그러니까 내가 현장에 가봤더니 이 사람이 나 돈 안 받았어 하면서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사용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냥 점유하고 있다라고 볼게요. 그렇게 점유하면서 딴 사람이 쓰질 못하게, 즉 다시 말해서 제가 낙찰받은 제가 가서 사용하지 못하게 점유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유치 점유예요. 근데 만약에 자기가 유치권이 있다라고 우기면서도 저희가 현장을 가봤더니 그 유치 점유하고 있다는 당사자가 없네? 그러면 이 휴대폰이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들어가 버리면, 내가 들어가서 거기를 사용해 버리면 이 휴대폰은 나한테 있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가지고 있지 않은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돈 받을 게 있다 하면 설령 그게 진짜 받아야 될 돈이라고 한다 치더라도 휴대폰은 내가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상대방이 이걸 뺏어갈 수 있나요? 내가 그냥 들고 있는데? 그럴 수 없으니까 상대방은 돈 줘라고 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내가 해당 부동산에 들어가 가지고 딱 봐서 아무도 없어. 유치 점유도 안 해. 내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고 내가 그냥 비번 바꿔버리고 내가 쓰면 되겠네 해서 그냥 쓸 수 있게 된 상황이야. 누가 보더라도 점유를 안 하고 있어 상대방이. 그럼 어때요? 그냥 내가 인도받아서 끝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사용하고 끝나는 거예요. 유치 점유하고 말고를 따질 이유가 없다고요. 왜? 이미 이 휴대폰은 내게 됐으니까. 내가 점유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유치권을 뭐 얼마나 하든지 간에 주장은 자기가 하라 그러세요. 그런다고 의미가 있나요? 이미 휴대폰 내게 됐는데. 그죠? 자, 그래서 유치 점유는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이 유치 점유, 실제 해당 부동산을 점유해서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게 이렇게 막아두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현수막으로 공시도 하고 자기가 출입문도 봉쇄를 하고 토지 같은 경우는 토지에 함부로 들락날락 할 수 없게끔 출입문만 막을 게 아니라 전체를 삥 둘러서 다른 사람이 못 들어오게 펜스를 쳐놔야 돼요. 그게 유치입니다. 이 휴대폰을 자기가 가지고 딴 사람이 못 쓰게 들고 있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자, 이 유치 점유 때문에 여러 가지 요건 중에 이 유치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 이것 때문에 정말 많이 깨집니다. 유치 점유를 계속 하고 있어야 된다. 자, 이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자, 두 번째, 결련성. 자, 이 결련성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공사 대금을 못 받아서 준공을 해줬는데 마지막에 이제 보통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런 식으로 내거든요. 마지막에 잔금을 못 받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경우 공사 대금 어떤 거? 해당 부동산. 자, 이게 연결이 돼 있다 이겁니다. 돈을 못 받았는데 무엇 때문에 돈을 못 받았냐 이거죠. 그러면 해당 부동산 때문에 내가 돈을 못 받았어. 해당 부동산의 공사 대금 때문에 못 받은 거야. 그 이유가 유치권자가 돈을 달라는 이유가 그 이유여야 됩니다. 지들끼리 돈 주고 받을 게 있는데 이 공사대금이나 이 부동산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지들끼리 주고 받은 따로 이제 돈이 있다거나 돈을 그냥 빌려줬어. 근데 받을 거야. 근데 이제 이 부동산을 유치한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해당 공사대금, 해당 부동산에 기여한 연관된 결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조건도 충족을 해야 되고요. 세 번째, 자, 변제기. 이건 무슨 얘기냐면 공사를 진행하는 시행의 주체가 있을 것이고요. 이 공사를 해달라고 요청한 건축주나 건물주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 두 사람 관계에서 이제 계약서를 씁니다. 공사 계약서를 쓰겠죠. 그러면 네가 이 정도로 공사 완료를 하면 내가 이 돈을 줄게 라고 하는 그 계약 내용에 기여한 것이, 그러니까 그 계약 내용을 이행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공사대금업자가 그 계약 내용을 이행하고 나서 돈을 달라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이제 주기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계약금은 내가 40%를 주기로 했어.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건물을 이 정도 올렸을 때 아니면 뼈대만큼 만들었을 때 나머지 또 30%를 주기로 했습니다. 중도금을. 자, 나머지 30%는 언제? 전부 다 마무리를 하고 준공검사가 끝나고 나면 30%를 주기로 했어. 이게 이제 계약 내용이라고 볼게요. 근데 이제 착수금하고 중도금하고는 이렇게 줬어. 마지막 이제 준공하면 나머지 30%를 주기로 했는데 준공을 안 하고 다 안 해놔놓고 이제 돈을 달라고 유치점유를 하고 있어. 이제 공사업자가. 이런 경우는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계약 내용을 공사 주체가 이행을 하고 나서 돈을 달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이런 요건들은 가만 보면 준공 안 하고 지어지다 만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보면 그런 것들 중에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아, 즉 다시 말해서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서 유치권 성립이 안 되는 경우도 꽤 많다. 그냥 뼈대 올리고 중단된 거 있잖아요. 물론 그것도 먼저 계약 내용이 그 정도까지 올렸으면 이 정도 주기로 했다라는 그 공사 대금만큼은 유치권을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거의 다 지어놓고 건물 뼈대 만들어 놓고 중단된 거, 이거 거의 다 지어놓고 이제 거의 이렇게 중단된 거는 변제기가 도래 안 돼서 유치권 성립이 안 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소송으로 다퉜을 때 니들 공사 도구 계약서 가지고 와봐 라고 다투면서 실제 공사를 어느 정도 진행했는지 해당 내용만큼 진행을 다 하고 나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것인지를 따져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소송을 하기 전 단계에 보통 이걸 이제 보고 이제 판단해야 되니까, 건물은 다 지어놨는데 준공을 안 받았다 하면 변제기가 도래 안 된 채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일 확률이 꽤 있습니다. 자, 요 정도로 이제 참고를 하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이 중에서 한 가지만 인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 유치권은 성립이
안 됩니다. 이 세 가지 다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입찰을 하는 입장에서 유치권을 주장하는 이제 공사업자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어떤 것을 가장 먼저 좀 볼 수 있는지 하면 요거 첫 번째를 여러분들이 매각물건 명세서나 현황조사서나 감정평가서, 법원에 공시된 그리고 경매정보지에 나와 있는 이 서류만 가지고도 이 유치점유 부분을 어느 정도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현장도 가보면서 이제 같이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 유치점유, 합법적인 점유를 하고 있는지 계속 점유를 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이 사용 수익하지 못하게 막아두고 있는지 잘, 그리고 정상적으로 공시하고 있는지, 현수막을 통해서 난 유치점유를 하고 있다 이렇게 공시하여 보여지고 있는지, 계속해서 사람들이 해당 부동산을 관리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보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결련성이 있어야 된다는 이 부분도 요것도 우리가 실제 입찰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추론을 해볼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치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이 유치권 신고를 했는데 금액이 나와 있는데 금액이 터무니없이 크다. 예를 들자면 이 건물을 짓는데 한 10억이 들어. 예를 든 겁니다. 한 10억이 든다 칩시다. 근데 본인이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제출한 유치권 신고서에 채권 금액이 8억이래요. 8억. 자, 이런 경우 여러분들 이해됩니까? 처음에 10억으로 도급계약서 체결을 하고 이 건물을 지어 올리기로 했다면 계약금의 3, 4억, 보통 요즘 뭐 5억도 달라 하죠. 절반을 달라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중도금 들어갔을 거고요. 마지막에 잔금을 안 받은 게 대부분이죠. 실제 공사대금 채권을 못 받았다고 가정을 한다면. 근데 여러분들 처음에 1, 2억 주고 내가 10억까지 마무리 준공까지 해서야 왜 8억 안 줘 하면서 공사업자가 유치권 신고를 한다. 이게 말이 될까요? 안 됩니다. 왜? 자재도 들어오면서 계속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돈 안 주고 이거 마무리 준공을 했다고요? 10억짜리 건물을 1, 2억만 주고 그리고 8억을 유치권 신고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사대금일 수도 있고 부풀려진 공사대금일 수도 있고, 공사대금에 대해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추론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실제 공사대금을 부풀려서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 세 번째, 변제기가 도래해야 된다. 변제기는 실제 준공검사가 안 끝나고 마무리를 안 해놔놓고 이제 유치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 세 번째도 이제 볼 수가 있다. 근데 대부분은 첫 번째, 두 번째, 거의 뭐 첫 번째에서 우리가 초반에 판단이 어렵지 않게 가능합니다. 자, 다시 말해서 유치점유를 계속 하고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 물건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윤모 씨로부터 유치권 신고서가 제출됐다. 이거는 진행 과정에 있는 내용이고요. 현황 조사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법원이 이 경매 사건이 진행될 때 경매기입 등기가 되고 나면 이제 현황 조사를 보내게 됩니다. 감정평가도 명하게 되죠. 자, 그러면 현황 조사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치권자에게 문의해 보니까 부동산의 모든 호실의 출입 비밀번호를 알고 있으며 정확한 일자는 알 수 없으며 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7억 3천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자,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본 부동산에 이게 15개 호실의 빌라입니다. 모든 호실의 출입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 이게 본인이 점유를 주장하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자, 여러분들 출입 비번만 알고 있다고 유치 점유가 됩니까?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실제 소송으로 첨예하게 다툴 때는 절대 인정이 안 됩니다. 실제의 유치권 소송으로 다툴 때는요, 실제 점유의 개시 시기도 표명이 돼야 되고요, 점유를 계속하고 있음도 입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송을 할 때는 각 호실별로 전입자를 한 명씩 넣어요.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치 점유를 할 때는 그게 기본이에요. 근데 실제 점유도 없이 출입 비번만 알고 있다고요? 이게 유치 상황이 되겠냐는 거죠. 안 됩니다. 안 돼요. 다 깨집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한번 대항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 자, 경매정보지에 보면 요 사진들 있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이게 감정평가서의 사진입니다. 자, 보면 어디 뭐 유치 점유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현수막으로 이렇게 출입도 못하도록 만들어 놔야 되고, 현수막으로 커다랗게 불특정 다수가 알아들을 수 있게 유치 점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됩니다. 근데 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이 유치 점유는 언제부터 해야 되느냐? 경매기입 등기. 자, 이미 경매 신청한 요 날짜, 요 이전부터 유치 점유를 하고 있어야 인정이 됩니다. 근데 이제 현황조사나 감정평가를 언제 간다고요? 경매기입 등기되고 나서 보통 한 달 이짝저짝으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경매기입 등기 이후에 가봤더니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무도 뭐 유치 점유를 하고 있는 근거가 없고, 현수막도 없고, 출입문도 뭐 이렇게 공고하게 좀 해놔서 제3자가 이거 유치권 신고된 건물이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법원에서 현황조사를 나갔더니만 유치 점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내가 15개 호실 비번 다 알고 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 점유가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이것만 봐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대방이 유치권을 주장할 때 이런 걸 정확하게 냉정하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해당 물건에 대해서 전입자가 있냐? 한번 볼까요? 자, 임차인 현황 없잖아요. 없잖아요. 이거는 법원에서 조사를 해봤더니만 전입세대가 없는 거예요. 전입자로 신고한 경우도 없고 그런 자료도 없고, 그러면 유치 점유를 하고 있는 게 아닌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물건은 이 첫 번째 사유만으로도 이미 안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한번 봅시다. 말 나온 김에 결련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 공사 대금에 한한 거야 되고 해당 금액이 합리적이라 해야 되겠죠. 그래 실제 이제 부동산에 대한 공사 대금 일가 아닙니까? 근데 아까 뭐라고 했죠? 7억 3천이랍니다. 7억 3천. 7억 3천. 자, 보면 이 빌라 짓는데 한 개동 짓는데 얼마나 들 것 같아요? 건물만. 어차피 유치권이라는 것이 공사 대금이니까 토지의 가액은 포함 안 돼 있을 거니까요. 일반적으로 많이 들어봐야 이게 지금 20평 초반대거든요. 초중반대. 1억도 안 들어요. 1억도 안 듭니다. 많이 들어봐야 1억. 그럼 15개 오시니까 15억 아닙니까?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본인이 공사를 처음부터 주관을 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유치권자가, 자, 그렇게 가정하더라도 절반은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준공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공사를 해보신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아니면 그런 업계에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14억짜리 내가 7억을 넘게 못 받으면서 마무리를 해줬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사 대금이 부풀렸을 가능성이 크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만 봐도 이것은 충분히 유치 점유에 대해서 해제가 가능하고, 주위의 결련성 부분도 따져봤을 때 공사 대금이 많이 부풀려졌겠다 확신을 하고 들어가도 된다고 했던 물건입니다. 그래서 들어가 있는 상태고 저희가 이 물건을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진행 과정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 이게 의뢰를 만약에 받았다라고 한다면 뭘 먼저 봐야 됩니까? 재판 기록 봐야 되겠죠. 왜냐? 유치권 신고서와 유치권 배제 신고서도 같이 들어와 있죠. 자, 유치권자의 유치권 신고서 그리고 채권자의 유치권 배제 신고서가 같이 들어와 있으니까 재판 기록을 봐야 될 겁니다. 저희는 재판 기록을 통해서 실제 권리 신고서 하고요. 권리 신고서 쭉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급 계약서하고 법원에 제출한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는데